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트인라이프의 장선진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자리에 가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회사명이 참 길죠. 소프트웨어인 라이프. 원래는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였고요. 커뮤니티가 처음 만들어진 건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회사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한 건 201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멘토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대학생분들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러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높네요. 혹시 경제학과 분이 있으세요? 경제학과? 경제학과 손? 경제학과는 없나 보네. 경영학과? 오, 되게 많네요. 요새는 통상과학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제 때는 무역학과였는데 무역학과? 무역학과 없고 경영학과가 뭐 그 무역 같은 것도 같이 배우나요? 어, 안 배우나 보구나. 요새는 무역 같은 거는 이제 집어쳐 이런 건가요? 어, 우선은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경제학과였고요. 경제학과 출신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잘 짜는, 잘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의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지 좀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그래 아시죠? 예, 장그래의 꿈은 사실은 상사맨이라는 겁니다. 무역 상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회사의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죠. 저도 이 장그래하고 똑같은 꿈을 이제 고등학교 때 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경제학이라는 걸 상당히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경제 신문들을 매일 아침에 읽긴 했습니다. 뭐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기타 등등의 이제 경제 전문지를 좀 읽고 그다음에 매일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경제학과를 가야 되겠다. 하지만 경제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 갑자기 수학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제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의 수학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제학을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좀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가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9학번인데 92, 93, 94, 95학번들한테 미래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IMF가 터졌는데 군대 안에 있어서 IMF가 뭔지 잘 몰랐고 밖에 나오다 보니까 이 무역 상사라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국제 무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서 무역에 관련된 이제 자격증을 따로 이제 국제 무역사라는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복학하기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6개월 안에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로 했는데 그때 95년도, 2000년도 정도 되는군요. 그때 당시에는 무역학과라는 데에서 졸업 그 논문처럼 국제무역사를 따면 그냥 무조건 통과해 주는 건데 경제학과 출신인 제가 혼자서 이제 그걸 막 공부를 해서 무역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국제무역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품고 이제 무역 공부를 하는데 무역에서 보면 신용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얼마, 그 다음 대금은 어떻게 지급한다는 그 종이로 쓰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용장이라는 걸 배우는데 갑자기 그 신용장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는 앞으로 신용장을 손으로 쓰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손은 이제까지 제가 배웠던 무역에서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장으로 손으로 쓰고 신용장을 잘못 쓰면 클레임이 걸려서
많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사시키려고 했던 거래가 그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배워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걸 가리키는 교수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야. 그리고 선적 방식이나 아니면 무역 거래에 대한 어떤 용어의 혼동함은 없을 거야. 그것들을 해결하는 컴퓨터가 이제 생겼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EDI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소한 개념이긴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 많은 인터넷들이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써서 생소할 텐데 EDI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적으로 문서를 서로 유통할 수 있는 이제 교환 방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EDI라는 걸 처음 배우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전자상거래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앞으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무역을 배우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이제 좀 더 깊숙하게 파고드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EDR라는 걸 딱 배우는 순간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저 때 이제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은 뭐 애플 컴퓨터, 286 컴퓨터 뭐 이런 것부터 다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취미로 C, C++ 뭐 이런 GW 베이직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고 뭐 컴퓨터 학원에서는 호출함 뭐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나 다시 컴퓨터 해야 되겠네. 앞으로 EDR이라는 것들이 좀 더 넓어진다고 하면 모든 전자생거래가 컴퓨터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살 때 굳이 상점을 가지 않아도 모든 걸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자마자 바로 저는 컴퓨터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상거래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알리바바 다 아시죠? 알리바바 모르시는 분? 네. 알리바바라고 해서 중국에서 나온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B2B 전용이에요. 이 알리바바의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오픈소스 관련된 포럼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 장안이라고 해서 지금 시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장안이라는 그 병마용이라고 해서 진시황 황릉이 막 있고 거기에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뭐 말부터 시작해서 병사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포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중국 내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와서 자기들이 하루에 1억 건 이상의 거래를 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너무 잘 돼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업체가 도대체 뭐지? 그냥 뭐 중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10억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번씩만 뭐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명이 하루에 10억 명 정도는 뭐 10억 건, 뭐 아니면 1억 건 이렇게는 거래를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알리바바였습니다. 딱 4년이 지나서 미국 나스닥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상장한 회사가 되고 요 앞에 보이는 마윈이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의 대표인죠. 사실 이분도 영어 강사하셨잖아요, 그죠? 전자상거래가 변화했습니다. 요새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거 쓰시나요? 알리익스프레스 모르시는 분? 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딱 한 달만 기다리면 무료 배송으로 4,000원에서 10,000원, 20,000원짜리 아주 좋은 물건들이 샤오미 홍미노트를 12만 원에, 15만 원에 바로 직구할 수 있죠. 배대지가 필요 없습니다. 중국 차이나에서 그냥 바로 여러분들한테 꽂아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알리바바의 그 가장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수수료를 이제 기반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알리바바는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수수료가 제로이고
모든 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올려놓고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지마켓은 판매료에 일정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죠. 우리나라의 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전자상거래가 좀 더 달라지겠죠. 많은 그 중소상인들이 알리바바에 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또 알리바바는 글로벌하게 물건을 팔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아마존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있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이죠. 저는 무역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이 알리바바라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은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직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컴퓨터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게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거다. 내가 컴퓨터를 잘하고 내가 컴퓨터에 대해 이해가 높을수록 내 인생을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저 컴퓨터를 잘하고 싶었어요. 기술적으로나 그거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곳에서 이제 답을 찾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마 레포트 때문에 MS 오피스를 많이 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본다고 하면 구글 닥스를 많이 쓰시는 분도 있죠. 혹시 구글 닥스 모르시는 분? 구글 드라이브, 구글 닥스. 요 옆에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상자로 원래 물건, 상자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을 오피스군이라고 하는데 이 오피스군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구글에서 만든 구글 닥스라는 겁니다. 이 구글 닥스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동시에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동시 편집 기능이라는 거죠. 이 두 간의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구글 닥스라는 것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해서 쓸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바로 쉐어하고 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호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안에만 갇혀 있죠. 컴퓨터 안에만 갇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문서나 내용들을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에 첨부 파일 보내거나 최근에는 드롭박스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어태치 시킨 다음에 또다시 열어서 편집하거나 하는 개념들이 생기는데 이런 개념들은 이제 탈피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사스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과 네트워크가 빨라지면서 더 퍼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사명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소프트웨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한테 더 적은 비용을 사람들이 내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기존의 소프트웨어인 이런 MS 오피스 같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구글 닥스처럼 언제 어디든지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술까지 같이 섭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오픈 소스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이라는 것들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 입상을 했는데 오픈 소스에 이제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픈 소스라는 게 사실은 소스 코드까지 모두 다 공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봐봐, 네가 원하는 만큼 봐, 원하는 만큼 보고 그걸 가지고 네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봐. 그리고 네가 정말 잘하면 기여할 수도 있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라이센스가 몇 개 있지만 뭐 GPL이라던가 아파치 2 라이센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집어치우고
우선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오픈 마인드 너무 좋다. 아, 내가 저쪽에서 나도 저렇게 좀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남들한테 공개를 하고 우리 같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쪽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오픈 소스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브리티네커 백과사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브리티네커 백과사전 안다. 아시는 분? 집에 갖고 있다. 브리티네커 백과사전 집에 갖고 있다. 저밖에 없나요? 네.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했던 게 브리티네커 백과사전입니다. 전 세계 4천 명이 넘는 석학들이 이게 만들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죠. 영국에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백과사전을 처음 보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저게 모든 지식이 거기 다 들어있대. 백과사전을 저걸 사면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중학교 때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중학교 때 겨우 이제 486 컴퓨터가 처음 486 DX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486 DX 컴퓨터가 123만 원 정도 했어요. 모니터하고 본체 포함. 키보드 부속으로 돌려주고 이제 마우스 하나 주고. 근데 그때 똑같은 가격으로 브리티네커 백화점을 12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거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요. 제일 많이 보는 백과사전은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는 다 아시죠, 그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와 전 세계의 4천 명 이상의 석학들이 쓴 브리테이커 백과사전에 둘 다 오류율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브리테이커 백과사전은 석학들이 쓴 거고 위키피디아는 여러분들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구나. 위키피디아는 여러분들이 그 원하면 바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 바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토론이 걸려요. 토론이 걸려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확정된 내용들이 위키피디아에 다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사례를 얘기를 해주면 뉴욕 대학에서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에 그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다가 특정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아무 내용이나 막 넣은 거예요.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들을. 근데 그 내용이 수정돼서 원복되기까지 24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키피디아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도 작성할 수 있고 누구나도 편집할 수 있는 건데 브리테이커 백과사전은 그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석학이라고 해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쓰는 건데 오류율은 브리테이커 백과사전이 14%로 브리테이커 백과사전이 이 훨씬 높고 위키피디아는 6에서 7%입니다. 물론 위키피디아도 항상 오류를 갖고 있지만 오류율이 훨씬 적죠. 오픈된 사람들이 오픈된 열린 분위기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가치를 만들 때 조금 더 나은 지식들이 쌓인다는 것들이 위키피디아를 사례로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 지식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위키노믹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 위키피디아하고 되게 비슷한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 공모전 같은 거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회사나 아니면 한 조직 안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외부의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아주 적은 상금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자기의 소속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채용하는데 도구로 삼거나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위키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해서 경제학적으로 이제 푸른 처음의 책이 위키노믹스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키노믹스라는 책을 읽으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보면 중요한 원전은 이미 석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석유 원전이 있는데 이 원전을 채굴하면 이 채굴했을 때 드는 비용이 생산해서 그 원전에서 나오는 석유를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느 땅에다 이렇게 빨대 꽂듯이 쭉 꽂은 다음에 석유를 막 끌어당기면 질 좋은 석유가 막 나왔는데 최근에는 점점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셰일 가스 같은 것들, 셰일 오일이라고 해서 사암층, 그러니까 모래 속에 있는 석유까지 채굴을 해서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전 회사에서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채산성이 높은 석유 원전을 어디인지 빠르게 알아내고 그 지역을 섭렵을 해서 채산성이 높은 석유 원유를 뽑아 올려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오픈 이노베이션 합니다. 근데 이노베이션 할 때 그 석유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석유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모험이에요. 많은 수많은 석학들이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아니면 지질에 대해서 전 세계 지질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한 데이터를 외부에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야, 우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니네가 생각을 해서 더 좋은 석유 원전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봐줘. 거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대한 상금을 줄게. 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 그 지질학과 관련된 교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거기서 1등을 하게 되고 채굴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얻게 되죠. 위키피디아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오픈하고 피어링, 연결하고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 쉐어링하고 글로벌리 액팅했을 때 훨씬 높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대인을 대하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이 이 네 가지 원칙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를 쓰면서 오픈하죠. 그걸 가지고 피어링, 연결하고 내 친구들하고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액팅 글로벌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눅스 아시죠? 리눅스. 리눅스는 지금 20년 전에 리누즈 토마치라는 사람이 만든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좀 딱딱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운영 체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나 뭐 아니면 맥 쓰시는 분들은 맥OS 같은 거를 처음 만들 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리누스 토바치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리눅스라는 걸 만들면서 내가 다 만들지는 못하겠고 운영 체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사람들을 해커가 붙어서 여러 소스들을 계속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20년이 지나는 얘기를 이제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가 이제 윈도우 NT 4.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아는 윈도우는 윈도우 95나 윈도우 미나 윈도우 2000 정도인데 그 전에부터 윈도우를 썼었어요. 근데 이 블루 스크린 다 아시죠, 그죠? 특히 게임하다가 이 블루 스크린 있으면 그냥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블루 스크린이 너무 싫어서 리눅스를 데스크탑 OS로 쓸 생각을 했습니다. 리눅스가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리눅스는 이런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가상 데스크탑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띄워서 가상의 윈도우를 N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나는 그러면 어떤 리눅스를 쓸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고민했던 게 그놈이라는 거하고 KDE가 있었는데 저는 왠지 KDE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 KD라는 애는 그 윈도우하고 약간 닮은 구석이 있는데 리눅스의 기본에 가지고 있는 멀티태스킹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윈도우틱한 어떤 UI, 그 다음에 편한 위지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들은 이 KD에서 KD가 이제 96년도로 만들었는데 이 컨커러라는 브라우저입니다. 이때가 이제 96년도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나 아니면은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파인더라고 해가지고 탐색기 비슷한 걸 쓰는데 96년도에 제가 9학번인데 학교 들어가고 나서 군대 가는 그 시점에서 컨커러라는 브라우저가 처음 나오는데 얘가 좀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윈도우 2000이나 아니면 XP 정도 돼야 윈도우 탐색기에서 음악 재생을 하거나 그림 파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컨커러라는 브라우저는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웹 브라우저의 역할도 하고 파일 탐색기, 문서 편집기, 그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어까지 다 하는 만능의 브라우저였어요. 이 90년도에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와, 미친 짓이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 그 데스크탑 운영 체제를 만들기도 너무 힘든데 이 컨커러라는 이 브라우저 자체는 너무 멋진 브라우저였고 새로운 식의 세대를 이제 그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플이 관심을 보였어요. 애플은 그때 자체적인 브라우저가 수준이 되게 형편이 없어가지고 맥 쓰시는 분들은 이제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쓸 텐데 사파리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애플의 핵심 엔진, 사파리의 핵심 엔진 중에 하나가 웹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웹킷은 그 실제로는 이 사파리 브라우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엔진인데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인데 이 엔진 자체를 컨커러라는 브라우저에서 띄웁니다. 기존의 컨커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리눅스 위에 돌아가는 KDE라는 데스크탑 OS 안에 브라우저의 한 모듈을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기 위해서 웹킷이라는 이름으로 띄우면서 재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사파리 브라우저입니다. 사파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맥 유저들한테는 그러니까 애플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획기적인 유저들이고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더 있을 텐데 이거밖에 없나?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가는 브라우저에 사파리 브라우저가 이 웹킷이라는 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볼 때 갑자기 구글도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아이씨, 저 웹킷 엔진에 내가 참여를 하면 나도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 수 있겠네. 그리고 웹 시장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이 이 웹킷 프로젝트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이거 안 되겠어.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 손 안 드시죠? 은행 가실 때 빼놓고는 사실 IE 쓰시면 안 됩니다. IE는 쿼크 모드라고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병신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호환하지 않는 그 HTML이나 CSS 뭐 이런 웹에 최적화되지 않은 것들을 바보처럼 동작을 시켜서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최적화된 웹 브라우징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검색하거나 응용하시려면 무조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글 크롬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자, 리눅스에서 KD에서 컨커러가 웹킷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바뀌었어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바뀌면서 지금 전 세계 40% 이상이 쓰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브라우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구글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V8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하나 더 만들어내요. 이 엔진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요새는 이제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뜨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처리하는 게 그 웹사이트에서 많은데 그걸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크로미니엄이라는 또 다른 웹 브라우저를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크롬 OS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크롬북 갖고 계신 분? 크롬북은 없죠. 이게 원래 이렇게 처음에 화두가 됐다가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돼가지고 되게 멋진데 웹에서만 동작하는 그 노트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드로이드의 다음 미래는 이 크롬북입니다. 크롬북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싶지 않아도 아마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브라우저라서 OS라서 아마 나중에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구글은 또 하나의 또 장난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를 잘 보면 저 밑에 리눅스라는 커널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리누즈 토발치가 만든 리눅스라는 OS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삼성이나 LG 아니면 최근에 샤오미 아니면 기타 등등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리눅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리눅스 위에 라이브러리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 그냥 모양만 틀린 리눅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누군가 리눅스라는 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죠. 이 안드로이드에는 되게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요 정도는 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안다. 특히 공대생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자이고트 너 알아? 안드로이드에 자이고트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아? 라고 이제 뻐길 때 쓰는 용도입니다. 이 자이고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 자이고트라는 애는 되게 재미있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플리케이션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빠르게 구동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데스크탑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더블 클릭하면 처음에 버버버버버버버 하고 부팅되는데 시간 걸리고 로딩되는데 시간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의 전 단계를 미리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속 없는 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R이 동작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코드가 몇 줄만 딱 당기면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어플리케이션이 탕 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중간자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자이고트라는 것들을 알면 안드로이드에서 자이고트라는 게 돌아가는 게 있대.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구동시킬 수 있고 쓸 수 있어라고 이제 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이고트라는 것들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눅스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죠. 최근에 본다고 하면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생겼어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 디바이스나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다는 게 좀 더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스가 한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듣는 얘기인데 이제는 네트워크가 컴퓨터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LTE 정도 되는 스피드에 어떤 디바이스를 꽂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제가 그 10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한테 요즘 가르치는 게 뭐냐면 3D 프린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10년 전에 좀 다른 얘기로 좀 빠지면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레이저 프린터기나 아니면은 그 버블젯,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기를 가진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발로 차서 굴러다니는 어딘가에 항상 프린터기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출력물들을 내가 원하는 즉시 바로 프린트해서 공유하거나 보거나 뭐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린 거죠.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D 프린터기가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한 대씩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은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대신 3D 모델을 사서 지금은 7시간이나 12시간이 걸리는 3D 프린팅 속도가 30분 안에 끝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제는 내가 집에서 DIY로 Do it yourself,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3D 프린터 모델링을 잘하는 게 미래의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의 덕목인 것 같아서 지금부터 3D 프린터기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요.
저희 딸이 이제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자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리본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이쁜 액세서리들을 하나둘씩 만드는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예전에 루이비통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수제로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쳤다고 하면 나중에 10년, 20년 뒤가 되면 정교한 3D 프린터기가 내 옷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바로 뽑아서 만드는 모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항상 외우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책이나 노트로 아니면 조금 더 잘하는 애는 제본 같은 걸 떠서 공유하던 시대인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기타 등등으로 공유를 하고 나가는 거죠. 10년 뒤에 네트워크가 더 발전돼서 여러분들이 3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무조건 들고 다닐 텐데 핸드폰, 없어지지 않은 핸드폰, 스마트워치, 저도 하나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요새 아이패드 프로 같은 그런 기기를 3개 이상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신발에서도 삑삑거리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이 입는 옷에서도 뭐라고 할 텐데 그 시대가 되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할까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샤오미 같은 폰들이 좀 나왔죠. 안드로이드 뭐 샤오미 폰은 뭐 그냥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잡스 형님이시죠. 제가 존경하는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안드로이드처럼 이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아니면 맥OS도 오픈 소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프리비에이스라는 그 오픈 소스예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운영 체제고요. 이 운영 체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오픈 소스 형태로 풀었는데 애플에서 열심히 아까 그 웨키처럼 사파리 브라우저를 만들 때처럼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요 밑에 이제 독이라고 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외에 아이콘들이 뜨는 형태가 사실 BSDA의 고유의 UI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쓰는 형태로 됐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다 녹아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가 이제 퍼진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Node.js나 V8 엔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기술적이라서 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구글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엔진인데 이게 원래는 웹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을 했는데 최근에 본다고 하면 서버 사이드 그래서 이제 PC에서 동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본다고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 장표입니다. 최근에 본다고 하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쓸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100개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뽑은 겁니다. 그 중에서 SaaS라고 해서 아까 구글 닥스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스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본다고 하면 엔터프라이즈적인 것도 있고 마케팅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스 소프트웨어가 실제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엔드 유저들이 가장 잘 쓰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거기에 인프라가 들어가는 형태의 이제 그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볼 때 좀 아는 척한다 하면 인프라적인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위에 요 사스 소프트웨어 내가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와 연결해주는 파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위에 요 사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잘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닷컴처럼 그
어떤 파일 스토리지를 다루는 거, 아니면 스카이프,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들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제 젠 하이퍼바이저라는 건데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요새는 4V 코어나 8V 코어입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라는 윈도우에서 열거나 아니면 맥에서 열면 CPU들이 다 놀고 있어요. CPU 내가 4V 코어짜리를 100%로 써봤다. 100%.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V 코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CPU가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능을 CPU 2개를 100%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리소스가 남고 있어요. 실제로는 하고 싶은 일보다 더 많은 CPU 파워 아니면은 하드디스크 공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10,000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실제로는 10,000대의 컴퓨터의 용량이 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나눠줘도 30도 못 쓰고 있습니다. 70이 놀고 있죠. 근데 하드웨어는 벌써 만을 샀어요. 10,000대를 샀습니다. 나머지 70%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70%를 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파느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걸 가상화시켜서 팝니다. 단위를 나눠요. 컴퓨터 1, 2, 3을 그냥 한 대인 것처럼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4, 5, 6을 한 대인 것처럼 또 묶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쇼핑을 많이 할 때 있죠. 그래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백화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뛰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쇼핑을 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놀더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100%를 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10,000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놓고 평상시에는 20, 30%의 리소스만 씁니다. 그러면 항상 70%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70%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좀 한다가 그다음에 뭐 벤처 창업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클라우드 컴퓨팅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마존을 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아마존은 손해보는 장사 하나 없이 컴퓨터 자원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법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컴퓨터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컴퓨터 자원을 더 기술적으로 모으거나 관리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단으로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컴퓨터 그대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왜? CPU 그대로 내가 굳이 가상화해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컴퓨터를 갖다 놓고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쓰는 용 쪽에도 그래요. 근데 공급하는 사람 논리로 본다고 하면 남는 컴퓨터 자원을 N명한테 나눠주는 기술이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부터 시작한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픈스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을 한다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지 않으면 이만큼의 리소스를 미리 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리소스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가거나 어느 때는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대비해서 미리 투자를 이만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이만큼의 또 투자를 해서 이만큼의 항상 그 남는 리소스들을 갖게 되고 쓸데없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다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걸 써서 요렇게 내가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통 다른 얘기로 엘라스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엘라스틱하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리소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만약에 IDC나 컴퓨터를 먼저 사고 만약 서버 컴퓨터를 먼저 사야 돼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의 사업은 PC 망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은 실제로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업은 나중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약에 세 대의 컴퓨터만 있다고 하면 이 딱 세 대가 남을 겁니다.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대의 컴퓨터,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모두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곳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아이클라우드에 사진을 무료로 계속 저장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경우는 최근에 구글 포토라는 게 나왔죠, 그죠? 구글 포토 안 쓰시나요? 아직도 엔드라이브를 쓰시는군요. 구글 포토라는 것들을 통해서 무제한 사진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리미티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봐야 구글의 스토리지를 다 채울 수 있겠냐? 언리미티드로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플랫폼 위에 이런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마지막에 남는 컴퓨터는 이 세대의 컴퓨터인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만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더 경량한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이 나왔고 다커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데 게스트 OS라는 공간이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동작하는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데스크탑의 버추얼 박스나 아니면 VM웨어 같은 것들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게 매우 빠르게 경량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픈시프트라는 기술인데요. 그 아까 앞에서 봤던 파스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 그 파스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는 모두 다 만들지 않고 반조립 형태로 할 수 있다. 레고 블록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 엔진이라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 앱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 형태가 레진 코믹스입니다. 레진 코믹스 만화 보시는 분? 네. 지금 현재 구글 앱 엔진에 접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글 앱 엔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글에서 내놓은 파스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보면 레진 코믹스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을 보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화 서비스라는 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레진 코믹스처럼 그 만화를 제공하는 것들, 특히 동아시아 이런 쪽에 적용할 때 이제 구글 앱 엔진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컴퓨터까지 오픈 소스로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서버나 스토리지,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이제 오픈 소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S적인 것부터 웹 브라우저 같은 것들, 플러스 거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 기술까지 이제 오픈 소스가 다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Git이라는 거 아시는 분? Git. 개발자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요. Git이라는 것은 GitHub라는 것은 뭐냐면 소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닥스 같은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소셜 코딩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코딩이 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합니다. 근데 그 소스들을
쉽게 검색하고 여러 사람들이 연결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소셜 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기법적으로는 깃이라는 것들이 있고 실제 서비스는 깃허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깃허브라는 곳은 그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다양한 앱들 있지 않습니까? 앱 중에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팅 매니저라던가 아니면은 요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모아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슈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깃허브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내가 원하면 소스를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오픈 API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하죠. 좋아요 버튼, 친구들 사이에서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요 버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같은 데서 바로 달 수 있는 형태의 것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제는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다면 이제 그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산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개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메일 같은 좋은 이메일 서비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이제 구글 앱스라는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먼슬리 액티비티 유저가 이제 5억 명 정도 됩니다. 5억 명의 사람들이 지메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스토리지, 구글 드라이브 같은 스토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을 때는 그 2008년도, 2009년도에 나왔는데 매우 그 작은 볼륨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또 특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갖고 계신 분은 이제 구글 플레이 마켓플레이스 때문에라도 이제 하나씩 갖고 이제 쓰시는 서비스죠.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중에는 사스 서비스를 이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스 서비스의 확장 방안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요 정도 볼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들이 요 사스 베이스로 좀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오픈된 서비스와 그 다음에 오픈된 소스와 이걸 가지고 이제 오픈된 플랫폼을 만들자는 얘기였고요. 그 사례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그렇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요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오픈 소스로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구글 크롬, 그다음에 구글 앱스 같은 서비스, 그다음에 아까 페이스북 API 같은 다양한 것들, 그다음 구글 앱 엔진, 그다음 개발 툴까지 이제 합쳐져서 완전히 오픈된 개방된 형태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9억 명 이상, 그다음에 구글 행아웃까지 하면 14억 명 이상 쓰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경제학을 배웠을 때 한계 효용이라는 걸 배웠은 적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얘기를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오픈 소스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한계 효용이 체감이 되는 게 아니고 증가가 된다고 요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리눅스에서 출발했던 KDE, 웹킷 거기서 사파리를 넘어가서 구글 크롬, 기타 등등으로 계속 분화되고 파생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기타 등등 다 오픈 소스가 만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하나하나 기여를 했을 때 그것들이 누적이 돼서 실제로는 효용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는 최근에 보면 오픈된 마인드로 연결하고 그걸 가지고 글로벌리 액팅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레시피를 공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요리사, 그 다음에 아니면 좋은 맛집을 가면 요리 비법을 꽁꽁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 요리 비법을 체인점으로 확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비고다 아니면 특화된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그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량으로 유통하죠. 최고의 요리사가 가장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인터넷에 다 널려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외부에 공개를 해서 내가 최고의 요리사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최고의 요리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즉 오픈 소스를 가지고 오픈 소스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거기에 뭔가 기여를 계속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어떤 그 공식하고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나온 리누즈 토발치라는 사람 덕분에 리눅스라는 게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의 프로젝트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 기타 등등 것들이 다 창출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이공개라고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피어링, 연결하고 쉐어링,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승리의 전략이라고 요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라고 하면 예전에 5년, 10년 전에는 2등의 전략이었는데 여러분들이 1등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오픈하는 곳에서 오픈된 마인드로 오픈되게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사례가 어려워서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